저는 올해는 여전히 아직 쉽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상승장이 오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10배, 20배 이상이 오르면 이 산업이 아무리 유망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매출을 잘 올려도 주가는 빠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최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코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최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같은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새해 전망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2023년 전망. 어떻게 2022년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조심스러운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되게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워낙에 이제 많은 유튜브 시장에서 올해 이제 폭락이 올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작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제 내년 2023년에는 더 큰 이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장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도 반등 같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현재까지로는 이제 역헤드 앤 숄더의 어떤 바닥 정도의 모습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바닥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다가 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를 보면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침체됐을 때 한 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 주는 듯 하다가 그 뒤에 더 한 번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항상 그 반복되어 왔어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가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긴 횡봉장이 또 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은 다시 날아갈 걸 기대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여전히 아직 쉽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상승장이 오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오다 보니까 그런 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되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항상 제가 예전부터 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뒤로 한 3-4발자국 물러가서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차트도 보면은 차트도 우리가 보통 키면은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데 얘를 뒤로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해보면 뒤로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만큼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당겨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좀 물러가서 길게 봐야지 지금 당장 조금 오른 걸 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잘 오르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물론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폭락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르는 애들도 있고요. 저 또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지금 몇십 %씩 올라 있어요. 분명히 오르는 건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좋냐 안 좋냐 하고는 이야기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다. 고금리라는 것을 버티고 있지만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건 어렵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오는 저의 이제 멘트가 금리라는 것은 선제적인 것이 있고 후행적이라는 게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에 제가 열심히 말할 때 금리가 인하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선행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의미다. 근데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후행이라는 건 경기가 망하기 전에 내려주느냐하고 경기가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사실 이미 시기가 지났죠. 이제 남은 거는 후행적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의 뷰를 보더라도 골디락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많아요.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장이 나오면서 연말 전에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 채권 움직임도 보면은 채권은 아예 금리가 더 고금리로 오래 간다는 걸 베팅하고 있지도 않고요. 연말에 금리가 내려온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채권 금리도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에서 올 초에 1월 1일부터 14일까지 ETF 투자한 거에서 보면은 상위 9개 중에서 4개가 채권펀드입니다. 그리고 20개 중에서 9개가 채권입니다. 그만큼 채권 매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네. 지금 채권 매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서 금리 더 많이 오르기 어려워. 연말 되면 금리 내려올까야를 예상을 하고 채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뭐 틀렸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려워요. 연말에 금리 내릴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연말에 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리는 게 과연 좋은 의미냐. 그때까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되는데 지금 벌써 고금리가 올 연말이 되면은 2년 가까이 고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고금리를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지금 이따 후반에 나오겠지만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라는 배터리 회사가 영국 유일의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저께. 물론 여러 가지 이슈 요인들이 있죠. 건설 자금을 땡겨오지 못해서 2차 전지 만드는 네, 회사예요? 2차 전지. 예. 자금을 땡겨오지 못해서 무너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는 고금리라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너졌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브리티시 볼트가 네. 꽤 큰 회사예요. 영국 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LG 뭐 에너지솔루션 이만큼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과거에 이제 그 보리슨 총리가 녹색 산업이다라고 해서 메인으로 내세웠던 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나서서 같이 키워준 산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기업이 지금 3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결국은 이유가 하나예요. 자본 조달이 어려웠다. 근데 자본 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그 이면에는 수율이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다. 근데 결국 뭘 떠나서라도 수율이 좋든 안 좋든 영국에서 유일한 2차 전지 회사이기 때문에 비전을 보고 자본을 충당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본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건 결국은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도 고금리 속에서 정부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해주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 속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이 지금 하향될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1 미만인 기업들이 50%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기업들이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업들도 많고 이 시장이 뭐 정말 완전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는 온다는 거죠. 네, 어려운 시기는 오고 그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금리 인하 곧 올 거야. 그건 결국은 증시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니 지금 선반영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차트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것이 과거 2020년, 21년 이때처럼 무조건 수직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네.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한 폭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상승이 한번 오면 그 뒤에 굉장히 큰 하락이 오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10년에서 20년 동안 횡보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튀어 올랐다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횡보장, 또 여기서 횡보장에서 한번 빵 튀어 올랐다가 바닥을 찍고 상승해서 또 횡보장.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횡보장, 우리가 알고 있던 박스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박스권이 있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다가 2017년, 18년 빵 떴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너무 간단해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주면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 자본주의라는 국가들은 돈을 풀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어떠한 전문가도 어떠한 경제학자도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풀지 않고서는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라는 이 정책이 이 시대가 돈을 푼다는 게 바로 부채가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하고 경제 성장은 항상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경제 성장이 어느 한계점에 미치면 그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먼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채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시금 돈이 풀면서 부채가 증가할 때 성장률이 따라와주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직 상승이 만들어지려면 지난 2020년, 21년에 풀어진 돈보다 더 천문학적인 돈이 당장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수직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트가 어느 정도 괜찮고 바닥을 다졌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우상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 네. 만약에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항상 해야죠. 아, 예,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많이 없거든요. 주식을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했으니까. 근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뭐 너네 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너네 급여로 뭐 이것도 못 사고 뭐 그러려면 너네가 돈을 불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돈을 계속 불려야 돼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근데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예 안 해버리고 시장이 좋을 때만 들어와서 하고 이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넣다 뺐다 하는 것이 뭐 초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꾸준하게 경험을 하고 꾸준하게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폭락이 온다고 외쳤다가 정말 많이 호되게 혼났거든요. 폭락이 와도 맞춰도 혼나요. 사람들의 심리가 참 맞춰도 혼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폭락이 오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으라는 얘기지 현금도 100%를 확보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에서 많으면 50% 70%까지 확보를 해놓는 거지 여건에 따라서 30에서 70%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주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별된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를 얘기했던 거지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폭락을 본다라고 하니까 너 주식하지 말라더니 이제 또 주식하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계속 해야 돼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부자 될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막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라는 생각을 막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지금도 여전히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일부의 자금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잘 나오면은 적절하게 현금 확보해 놓고 다시 눌리는 자리를 기다리고 이런 소액으로라도 계속 경험을 쌓아야지 그 다음에 큰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베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경험도 없이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싼 구간에 있는 거는 맞다고 보세요. 싼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싸다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쓰지 않은 물건을 왜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여자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싸게 사오고 남자는 필요 있는 물건을 뭐 비싸게 사온다. 뭐 이런 뭐 유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가 싸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싼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의미를 너무 그냥 싸면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싼 건 맞는데 이 싼 게 10년 내내 쌀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거의 붐을 보면 예전에 IT 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조선업 붐 차화정 많았잖아요. 이런 붐이 일었을 때마다 그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이 꼭대기에 다 누가 물려 있겠냐 이거죠. 이 꼭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똑똑하고 돈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나 증권가들이 물려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개인들이 물려 있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물려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서 싸다고 사면 조선업이 10년 내내 바닥에 있었는데 자동차 기업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는데 그거 다 올랐냐 이거죠. 싸다고 해서.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가 없고 비싸다고 해도 잘 올리는 거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싼 건 맞는데 싸다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고는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상으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네. 이게 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또 올라가는 그럼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어떤 걸 좀 이렇게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네. 지난 사이클에서 메인으로 성장했던 애들은 잠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IT 붐이 일었을 때 IT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나서요. 다 몇십 배 오르잖아요. 예, 뭐 기본 10배, 20배 이렇게 오르니까. 2000년 버블. 2000년 버블 때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IT가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화정부터 조선업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거 회복되는데 엄청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세대별로 상승하는 애들은 결국은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은 몇천 개가 있잖아요. 그걸 섹터별로 나눠도 섹터가 수백 개거든요. 이 수백 개의 섹터 중에서 잘 갔던 애들이 계속 간다라는 논리만 펼치면 섹터가 500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만 잘 갔어요. 그럼 400개는 영원히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애들이 빵 올라갔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오르길 기대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계속 더 넣어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걔를 다음 후발주자로 성장한 애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 같은 애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 2차 전지 6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5년, 6년 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도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제 고객분들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저희 부자TV에서도 제가 1년 반 전부터 2차 전지 얘기해서 엄청나게 올랐고요.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작년 9월에도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차 전지 우리 당분간 쳐다보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사이에 제일 적은 애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기본 10배, 2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10배, 20배 이상이 오르면 이 산업이 아무리 유망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매출을 잘 올려도 주가는 빠져요.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 산업이 우상향한다는 뜻이지 얘가 크게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대한민국 원탑 기업인데 한 번 빠지면은 40% 50%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40% 50% 빠지는 거 내내 사고 있을 거냐고요. 그 정도의 자금 여력과 이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여력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지금 20대가 2차 전지를 매달 내가 50만 원씩 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층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금도 크게 끌어왔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2차 전지 떨어질 때만 하냐 이거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회초년생한테는 예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주식시장 너 맘대로 못하고 너가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도 100번, 10번을 하면은 3번은 틀릴 거야. 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기업에다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매달 급여 받는 거 넣어. 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그동안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로봇, AI 이런 애들이 당연히 되겠고 혹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이 개발 약속까지 해준 뭐 CBDC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찍었던 게임 관련된 업종들이라든가 지난 2년 동안 1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네. 뭐 2030년대까지 네. 전기차가 계속 확대될 거고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품군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2030년까지만 바라보면서 매달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네.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2023년에 또 그만큼을 기대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는 그 한 해만 봤을 때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임주도 많이 올랐죠. 사실 2020년도에 안 오른 주식이 어딨나요? 대한민국에. 모든 주식이 다 올랐죠. 네. 근데 그 오른 주식이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1년 오르고 그 뒤부터 지금 거의 2023년이잖아요. 1년 넘게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어버린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근데 2차 전지는요. 최근까지도 계속 올랐어요. 이런 기업을 당장 올해 내년에 네.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오를 거야.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괜찮다고 보세요. 이거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네. 예. 대한민국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가장 혼나는 게 반도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거든요. 저 곤란한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궁금할 내용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투자를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가 투자를 할 때 한 번도 실적을 보고 투자한 적이 없어요. 뭐 D램 가격 이런 거 보고 투자한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항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가 터져야지. 그러니까 실제 뭐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유명해질 정도로 안 좋은 내용이 터질 때마다 항상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예전에 항상 그럴 때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항상 잘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오르면 저는 무조건 팔아버렸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작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뭐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지 마라. 전 삼성전자 5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은 이상 안 산다. 네. 근데 딱 5만 원을 찍었어요. 딱 5만 원을 찍고 앞자리가 4로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 반등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너 틀렸다. 뭐 오르지 않느냐. 또 얘기하다가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어떤 생각이냐면 미래는 뭐 오를 수 있겠죠.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니다고 봐요. 지금도 네. 6만 원 선. 아직도 이르다고 봐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투자는 제로섬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의미상의 단어 의미상의 그 숫자가 제로가 되는 제로섬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주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외국인, 개미, 기관. 예.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벌려면 수많은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에 나오고 마구잡이로 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 작년 말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떠나서 저는 삼성전자의 뭐 가격 이런 거를 다 별개로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하나예요. 가격이 이제 재고 물량이 너무 쌓였어. 근데 삼성전자가 생산을 감산할 거래. 요 기대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산을 할 거래는 감산을 한 그 제품도 팔린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다시 연착륙을 지나서 회복을 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바닥이고 그 다음에 감산을 통해서 물량을 줄이면 가격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말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저는 더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프리미엄 수요예요. 프리미엄 수요입니다. 기본 산업의 기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는 프리미엄 제품에서 들어가는 거죠. TV, 가전제품, 휴대폰, 노트북 이런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이게 그렇게 침체가 오는데 팔릴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갤럭시 S23 판매 네. 낙관적이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저는 지금 제가 사야 할 거냐면 저는 안 사고요. 적어도 5만 원 라인 밑으로는 내려와야 제가 투자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안 사면 되죠. 주식 많은데. 네, 주식은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 라인에 내려오면은 사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종에서 꼭 얘를 맞춰서 얘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삼성전자 안 오면 다른 거 사면 되고 다른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그거 사면 되고 걔도 안 오면 또 다른 애 찾으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봇, AI, CBDC 관련주 게임 이런 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